네,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부동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데요. 추워요. 아우, 날씨 엄청 추워요, 그죠? 네. 아우, 제가 지방 강의 다니다 보면 지방 확실히 따뜻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코끝은 강의도 아니시더라고요. 코끝은. 왜요? 뭐가 부러워요? 강의를 하면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강 소장님이 그것 때문에 참 부러워하시는데 네. 나중에 속내를 알고 보면 이 짓을 왜 하나 하실 겁니다 지금. 아 내년에 뭐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아우, 저도 걱정이에요. 네.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안 좋아진 나름대로의 또 수요가 있을 거고, 또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내년 부동산 경기도 추울 것 같은데. 사실 요새 강남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서 네. 내년이 참 어떻게 될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제가 화두는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네. 관련된 얘기를 한번 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시행된다는 거죠.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확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재건축과 음. 재시행. 그렇죠. 초과이익 재시행. 그렇죠. 너무 많네. 어우, 두 개 키워도 괜찮습니다. 네, 재건축과 재시행. 예. 네. 자, 재건축이 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거기서 이익이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은 환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다. 네. 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 빠져나가려고 관리처분 서둘렀던 강남의 재건축 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관리처분 인가 받은 데들이 있나요? 인가 받는 게 아니라요. 네. 접수만 하면 돼요. 아, 접수만 하면 접수의 되나요? 기준일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되니까 음. 그 이전까지 관리처분 총회 끝내고 접수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강남의 메이저 단지들 뭐 예를 들자면 반포 1, 2 사주구나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신경통이라고 불렀던 신반포 경남 통합재건축 이제 거기는 원베일리라는 이름인데 거기는 이미 접수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접수했어요? 피해갔고 아. 그다음에 한신 사지구 네. 그다음에 뭐 잠실 쪽 같은 경우도 예, 잠실 5단지 이런 데는 초기 단계니까 어렵고 그렇죠. 예. 그건 어렵죠. 그래서 네. 어지간한 메이저한 단지들은 뭐 진미크 이미 진주 미성크로바 이런 데들은 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안 된 데는 있어요. 어디요? 반포 3주구 반포 주거 아파트 3주 같은 경우는 못 피한 것 같고 아직 시공사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하자면 긴데 이 조합들이 되게 머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재건축 사업도 가면 그렇죠. 보통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시공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고 분양 신청. 원래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이 과정이 되게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빨리 가려고 공동사업자 시행을 다들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비껴서 좀 빨리 갔는데 이제 그걸 못 받은 단지 같은 경우 조금. 아, 그렇군요. 이게 시장에 내년 재건축 사업에는 그러면 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던 데들은 뭐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또 천천히 갈 것 같고, 그렇죠? 뭐 급조해서 일단 신청을 한 거니까 보완 또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만 피하면 그 다음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뭐 다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업 계획을 뭐 일부 변경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단 큰 저건 물리쳤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자라면서 약간 뭐 늦어질 수도 있고 사업 현장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급할 거 사라졌으니까 뭐 천천히 여유 있게 가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큰 벽은 넘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던 데들은 여유 있게 천천히 갈 거고, 신청을 못했던 데들은 뭐 이제는 뭐 늦었다 생각하고 완전히 늦게 갈 거고, 완전 이렇게 차별화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재건축이 좀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을 좀 얻어내고 가격 상승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만나 뵀던 분들 중에 이제 그 잠실 5단지 분들을 만나 뵀더니 아유 뭐 거기는 뭐 곧 뭐 20억 돌파할 거라고 지금 뭐 얘기가 파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거기는 거래 대상 지역에서도 뭐 제외되지 않았고 거기서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맞물려 있고 잠실 5단지가 조합 설립 하지 어, 않았나요? 조합 설립은 했는데 네. 그 사업 시행인가가 2년 내에 안 나서 네. 네. 그 삼- 예외 이제 예외 3년 규정으로 됐는데. 네, 예외 규정으로 지금 거래할 수 가능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대요. 내년에 이거 네. 예외 규정 하나 더 시행돼요.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송파구의 그 전현희 의원이 송파구인가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네. 의원이 발의해서 발의가 아니라 이거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다라고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네. 이게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 사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네. 투자 수요도 많았지만요 실제로 보면 거주한 사람도 오래 많았죠. 갖고 있었던 분들 그럼요. 많아요. 그래서 그럼요. 사실 그럼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네. 신진 세력들이 들어가서 버티지를 못해. 왜냐하면 40년씩 거주하시면서 40년씩 봐왔던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만 거래를 해가지고 네. 새 부동산이 와도 안 가. 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 네. 되게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연로하셔서 이거 재건축할 때까지 앞으로 몇 년도 못 판다라고 하면 이제 네.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문제다. 이거는 투기 방지책이지. 그래서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뭐가 생겼냐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엔드 그 집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이 집 하나밖에 없어 1주택자야. 그럼 팔 수 있는 아, 그 예외 규정을 줬어요. 이제 그거에 해당돼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들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절대 볼 수 없죠 그렇게. 예,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좀 팔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팔 수 있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네. 아, 조건이 어렵긴 하네요. 네. 네. 잠실은 그렇게 핫하군요. 네, 핫하다고 올해 하더라고요. 그 이번 네. 주 감정원의 그 가격 시세 지도 보니까 네. 지난주 송파구가 제일 빨갰고 네. 이번 주도 송파구 빨갛고. 아, 그래요? 네, 송파 쪽이 송파 양천이 제가 항상 보니까 그래. 이게 가격 주도는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네. 최고 1등 음. 강남 서초 이쪽이 일단 제일 먼저 치고 가고 그렇죠. 이게 너무 올랐다 싶으면 아 저거 저렇게 오른 건 못 사겠다 하면 송파, 양천 왜냐하면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재건축이 있는 네. 데들이니까 이 글로 가서 거기를 사면서 쭉 올라가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따라잡기 현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도상 위치 보면 그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예. 저도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송파에서 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잠실에서 했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송파구는 강남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래서 강남구란 강남구 서초구만을 강남구라 부른다. 송파구는 강남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요새 잠실이 원래 그 맞아요. 강남구는 쪼개진 거예요, 강남구가 원래. 분구된 거고 강남 서초는 송파구는 원래 성동구 권역인가 성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성동 세무서 이런 게 송파구에 있었잖아요. 네. 성동구라 그랬죠. 네. 게다가 이제 831 대책 나오면서 묶어준 거죠, 예쁘게. 근데 잠실이 강남 3구. 요새 저 삼성동 개발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네. 되게 관심이 높아요. 아무래도 지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 뭐 그 현대자동차 이제 그렇죠, 아주 가깝죠. 개발하고 뭐 어. 지하도시 개발하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 결국 거리상으로 보면 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엘스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지하철역으로도 멀지 않고 그렇죠. 예, 직선 거리로도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네. 굉장히 어떤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면 뭐 관심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닐까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저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비업체들에서 또는 뭐 이제 그 신탁으로 가는 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해보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 정도입니다.
이제 결국은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갈 건지 그냥 아이 모르겠다 이 돈 내고는 못하겠다 해서 가다가 멈춰 세울 건지 이제 그건 정비 조합 결국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 갖고 계신 소유자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사업장마다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 실제로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아봐야 할지 말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지금 막 이제 조합 설립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진도를 빼놔야 그렇죠. 나중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지금 분당이 움직이는 것도 저는 결국 그런 포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럼요. 송파의 네. 중층 아파트들이라든가 중층 아파트들 중에서 대지지분이 지금 깔고 있는 중형평으로 구성된 재건축들은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목동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계산은 추후에 해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지금 탄 상황이기 때문에 멈춰서기보다는 저는 일단 사업 진행은 다들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여담인데 네. 보통 재건축 같은 거 안전진단 받잖아요. 네. 안전진단을 통해서 여기는 재건축이 요구된다, 뭐 네. 리모델링이 요구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안전진단을 받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참 튼튼하게 잘 짓나 봐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죠? 뭐라고요? 굉장히 오래들 산다고. 아, 그 아파트에서? 네. 그렇게 그런가요? 그렇죠, 오래죠. 40년? 4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용산에 있어서 네. 1940년대, 5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편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도시계획 역사들 보면 예전에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네, 이후에 네, 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식의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사업이 막 빨리 진행되거나 하는 그런 기대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절은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파트 짓는데 6개월 이렇게 막 지금도 빨리 짓는 돈 빨리 짓잖아요, 사실. 빌 하나 이렇게 좀 낮은 건물들은 몇 개월 안에 짓지만 아파트를 6개월 만에 짓는다는 건 이게 낮았으니까 아파트가. 그랬나? 네, 낮았죠. 네. 네. 아무튼 4층으로 아파트 짓고 근데 그랬었으니까. 제가 네. 큰일 난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지금 5번까지 써놨는데 아직 1번인데? 나머지는 짧아요. 아,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가 50% 중과되는 부분이 있죠. 1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을 50% 적용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을 붙이겠다. 그러면은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0%니까 42. 그렇죠. 예. 세율도 조정 이번에 된 것 같아요. 세율도 대충됐나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42. 네, 4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근데 그거 해당되는 사람 많지 않겠지. 그렇게 차익이 많이 나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되게 세금이 많은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최고 세율이 양도소득세율이 62%가 되는 거네요. 거기에 이제 주민세 10%. 주민세가 10%나 돼요? 그러니까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정확하게 옛날에 주민세, 예, 지방소득세.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예. 그럼 뭐 팔면 분양권 일단 첫 번째는 분양권을 사서 차익이 많이 남아도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다. 근데 누진이니까 네. 구간에 따라서 그 얼마 금액 초과에 대해서만 그 60 몇 %가 되는 거고요. 아니. 분양권. 분양권은 55%. 그냥 네, 그냥 분양권은 50% 그냥 50%에 뭐 그냥 다 절반 예. 이상 뜯어가는 네, 거죠. 분양권 같은 경우 원래 1년 내 50%, 2년 내 40%, 2년 지나면 일반 세율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냥 기간 상관없이 50%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하면 55% 지금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내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제가 이거 사실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넘어갔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뉴스 네. 읽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권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12월 8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양권 이제 중과된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안에 세율 좀 낮을 때 팔아야겠다라고 지금 딱 마음 먹고 팔려고 부동산에 전화하면 안 돼요. 왜요?
일단 건설회사에 전화해야 돼. 왜요? 이번 달 명의변경 날짜 언제예요? 물어봐야 돼. 아. 왜냐하면 이게 분양권은 등기하는 그렇지, 게 아니라서 그렇지. 맞다, 건설회 가서 맞다. 명의변경해야 되는데 보통 건설회사가 명의변경 날짜 정해주거든요. 그렇죠. 12월은 뭐 12월 15일 날 한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매수자 못 맞추면 어쩔 거야? 못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명의변경 날짜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뭐 이미 이렇게 할 거다라고 파리 대책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랬겠죠. 예, 네. 분양권은 그래서 12월 말까지 판다고 해서 내 12월 31일 날 잔금 받을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다고 다 마무리되진 않을 수 있다. 그게 찾기도 쉽지 않겠죠. 기간이 요새 근데 정해져 얘기 있으면.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지역마다 온도차가 되게 크다는 게 이게 확실히 투기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랑 약간 온도차가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뭐 모 지역의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분양권 거래가 꽤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소유자들도 야 이참에 내년에 10% 세금 지금 1년 지나서 40% 세금 구간인데 내년이면 50% 구간 되는 게 그 세금이 크니까 그냥 올해 연말 안에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내놓고 내놓고 이게 거래들이 지금 되게 활발히 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부러웠어요. 그렇군요. 네. 네. 거래가 된대. 자, 다주택자도 지금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 가산세율이 붙어서 상당히 고효율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상되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온 얘기들 보면 똘똘한 지역에 갖고 있었던 것들은 어차피 뭐 금방 팔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뭐 계속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시장의 관심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 내에 문제 생기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순환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내년에 팔 계획 없어요? 저는 이게 그 네. 당시랑은 좀 달라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 10년도 아니야. 13년 전 이 시절의 일들을 기억해야 되니까 이제 또 좀 약간 그런데 원래 이제 그 당시에도 3주택 중과가 처음 생겼고 그렇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2005년 8.3.1 대책 때 2주택 중과까지도 묶으면서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2주택은 50%, 3주택은 60%, 10%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일 세율로 묶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3주택 팔면 66%인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많았죠. 근데 그때가 더 센 게 있고 지금이 더 센 게 있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범위를 크게 묶어가지고 여기까지도 지금 중과를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라서 사실은 범위로 따지면 지금이 물론 하긴 그때도 투기 지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정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일단은 뭐 지금도 과히 약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당시는 임대사업자란 이런 개념이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예, 지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아, 그래요?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내년 4월 1일, 그러니까 4월 1일이라고 하는 건 4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넘기면 이제 내가 다주택이 아니게끔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4월 1일 데드라인 딱 넘기면 달리다가 결승전 못 넘었어. 그럼 어떻게? 끝까지 일단은 안 가지. 물건 안 팔지. 일단 아이씨 못 넘었다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든 네. 아니면 세금 늘어났으면 내가 늘어나는 세금까지도 매수자 네가 사고 싶으면 사든가 해서 그냥 호가를 엄청 높여버리거나 그러면 호가를 그렇게 높여버리면 매수자가 야 그거보다 쌀 때도 안 샀는데 미쳤다고 내가 그 돈 주고 사냐? 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체가 될 것이고 제발 그 금액에라도 팔아주세요. 시장이 요동치면서 가면 덥석 무는 거래 사례가 나오면 폭등 장세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가능성. 생각은 안 하고 네.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사실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니까 사지 말라는 신호잖아요. 사지 말라는 신호. 그리고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팔 사람들은 세금 무서워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4월 1일이 아니라 벌써부터 팔아야 되겠다.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세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랜 기간 묶여 있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부분은 얼어붙지 않을까. 거래량 자체는 얼어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네, 신 DTI 제도가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할 때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서 DTI비를 좀 더 엄격하게 계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불과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드디어 시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는 DSR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서 총체적 상환 능력까지 심사를 해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점검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대출제도에 관련돼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 지금 가장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 취득자금 증빙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주저주저한다. 그리고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관심 받는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과잉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반면에 신 DTI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를 구하면 전세자금 대출, 집을 사면 담보대출 이렇게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렇게 제도를 빡빡하게 만들어 버리면 아무래도 주택 구매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정말 안정적인 구매력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부자만 집 더 사란 소리냐? 그 얘기죠? 그렇죠. 뭐 어렵게 얘기해. 근데 그런 비판은 항상 네. 뭐 있어 왔죠. 그러니까요. 근데 감안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열기 과열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부자같이 많이 사는 거지. 뭐 흉년에.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뭐 우리 방송 보시면은 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값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뭐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금리 조금 올라가면 집값 폭락이다. 금리 우습게 생각하냐. 뭐 내년에 가계 부채가 그거에 따라서 집값 폭락할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도 폭락 안 하려고 대출을 처음부터 막나 봐요. 네. 좋게 그런 생각하면. 부분도 가계 부채가 좀 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 신 DTI 제도도 시행하면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 DTI 제도의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을 기존에 있던 대출들까지 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네. 있는 대출은 뭐예요? 다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대출을 받아놓은 것도 원금까지도 상환 금액까지도 고려해서 가겠다는 거니까 결국 다주택자한테는 대출을 더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한테는 오히려 앞으로 예상되는 늘어나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늘어나는 소득을 고려해 좀 더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사실 이렇게 중의적으로 담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또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그렇죠. 것 같고 맞아요. 네. 뭐 일단은 뭐 국가 경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내용 같잖아요. 금리가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네. 지금- 일단 그건 한국은행에 물어보는 걸로.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자, 주거복지 로드맵.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저렴한 분양주택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좀 뭐랄까요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대로 좀 기다렸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수요들이 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나온 지역들 자체가 서울은 없고요. 그러니까 없죠. 서울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배려계층에 대한 음. 말 그대로 공공 지원 개념이 들어가는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니까 대학생들이 뭐 기숙사 쓰든 또는 뭐 말 그대로 청년들이 좀 저렴한 임대주택 그거는 사실 지금도 이미 시장이 차별화돼 있어요. 차별화돼 우리가 있죠.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랑은 좀 다른 데라서 별로 중요치 그렇게 없고 결국 그러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데들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신혼부부거든요. 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들을 끌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또 범위도 넓게 봐주고 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혼희망타운 되게 인기 지역들에서 물량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청약에 관해서 되게 굉장히 핫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근데- 이외에는 사실 여기서 배려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신혼부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사실 분양권 시장이 달아오르게 되면서 경기도 일대 신도시 분양권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사실 저 가까운 지인들도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올라간 피값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하셨던 분들 많아요. 실제 그분들의 거주지는 서울의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참에 옮겨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예.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청약하겠다. 네, 청약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지. 그렇게 쏙 들어갔어요.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지금 이제 뭐 금토지구고 뭐고 공급한다고 하면 내년에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몇 년 뒤야 이게. 아니죠. 5년 뒤에 할지 7년 뒤에 할지 모르던데.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책을 정확하게 봐야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예, 그들은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여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차후에 그리고 그때 가서도 내가 못 받을 수 있어. 못 받죠. 왜냐하면 지금도 청약 가점이 얼마나 높아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된 선수들이 들어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 수 없으니 다음 타선으로 이걸 준비하겠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도 대부분은 인지는 해요. 그래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듯이 5년, 7년, 10년을 생각하진 않을 뿐이지. 네. 나중에 가서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그러겠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한편으로 그렇지 않아요? 미리 이런 부분들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 쓸 일 있겠죠. 그죠? 뭐 누구 근데 말 맞다나 결단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 누구 말 맞다나 내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되면 또 알아? 노른자 땅 위에 그 청약 미달 사태 벌어질지 뭐 옛날에도 그랬었던 일인데 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도 네 우리가 보통 주택 시장을 묶으면 오피스텔 쪽 시장으로 막 번져 나갔었죠. 자 오피스텔도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거주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해서 외부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줄서기하는 것들을 막겠다. 라는 내용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완전 와닿아요. 그래요? 네. 그럼 왜냐면 뜨거울 저는- 거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한테 막 소스 주거든요. 어디 청약해라. 근데 다 오피스텔이에요. 아 그게 네. 저는 이제 네. 실무적으로 네. 보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어떻게 규제를 했냐 오피스텔 쪽으로 이렇게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2004, 5, 6년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파텔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보이게끔 하는 말을 못 쓰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꿨냐면
이씨 오피스텔이 바닥 난방을 해? 바닥 난방 하지 마. 그래서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은 바닥 난방을 못 해서 짓게끔 이렇게 그렇죠.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피스텔은요 전기 온도를 까셔서 사시면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멈춰 서고 나서는 다 주저앉았죠. 다 주저앉았죠. 네, 다 주저앉았는데 지금 얘기 들으시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뭐냐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들으셨다라고 하는 뭐 지역들, 뭐 어디에 무슨 오피스텔 어디 넣어보라고 했던 어디 오피스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200만 원, 그 뭐 지역에서 투구장, 뭐 그러니까 그게 이거. 다 신도시잖아요. 신도시 그렇죠. 택지지구에 맞아요. 신도시 택지지구는 그 지역 가격 형성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뭐요? 지하철역이에요. 신도시 택지지구는 그 안에 우리가 분당 들어갈 때도 서현 들어가서 이제 말 그대로 지하철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그 안에서의 주변 그게 되게 한번 거쳐서 마을버스 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데들이 뭐 보면 거기에 만들어낸 지역에 제일 핵심 지역에 주복 아파트들 끝에 업무 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오피스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좋은 애들만 그런 식으로 가고요. 그 오피스텔도 사실 주거용으로 애초에 20평형대 아파트 대체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애들이라 좀 제한적으로 걔네들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같은 급으로 보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이죠. 아니 뭐 모든 오피스텔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바는 저 서울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산은 오피스텔 청약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네. 그거는 그거잖아. 당첨되면 피 받고 판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네, 그거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분양시장 의무화시키고 외지 사람 못 들어오게 하겠다. 외지 사람 못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열을 막겠다. 과열을 막겠다. 그거죠. 그냥. 어차피 주거시장 주택시장 막으면 오피스텔로 가니까 오피스텔도 미리 가서 이렇게 장벽 쳐놓는 거죠. 네. 투기적 과열을 막겠다.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커스는 그 포커스에서 이제 돈이 많이는 없지만 통장에 있는 몇백이라도 굴리려면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 그나마도 마이너스로 몇백인데. 저 오늘 마이너스 통장 신청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신용이 좀 있으시네. 마이너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용은 좋아요, 저. 그래요? 네, 저는 말이 신용이라서 네. 은행에서도 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크게 5가지 살펴봤어요. 일단 첫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시행. 두 번째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50%. 세 번째가 신 DTI 제도의 시행. 네 번째가 주거복지 로드맵. 다섯 번째가 오피스텔 규제.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제도들이 내년에 시행이 되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저는 대충은 말씀드렸어요. 일단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의 문제도 여러 가지 관심사의 대상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거래량 자체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올해보다. 올해보다. 지금보다? 지금 줄었잖아. 지금보다 아니면 올해보다는 당연히 줄지. 그거는 다 알 것 같아. 맞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줄어들 네. 것 같다. 지금보다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거 어저께 제 네이버 포스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포스트에다가 이제 네. 좀 부동산 붓선생이라고 글을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3,000이 넘었어요. 막 좋아요가 막 200개가 찍히는 거야. 그래서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거기다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그 글의 주제가 뭐냐면 네. 금리 인상기에 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는데 정말 떨어지나를 제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 당시에 CD 91물 금리거든요. 금리가 7%에서부터 2점 몇 가지 떨어졌다가 다시 6까지 올라가는 금리 연도별 그래프를 놓고 서울에 있는 강남 재건축, 강남 일반 새 아파트, 그다음에 강동, 그러니까 마포권 새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 지역 아파트까지 쭉 차트를 놓고 그래프를 다 비교해 봤어요.
2006년 이후에 다 가파르게 올라. 물론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은 다 그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가격이 올라왔던 그래프를 보면서 일단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으려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저는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듣고 있는 얘기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의 동향, 강남에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인기 그러고 아파트를 있어요. 예. 보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은 되게 단순해. 어떻게 보면 저거 살려고 했는데 너무 올랐네. 아이씨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포기. 안 사. 가 그렇게? 아니라 안 되죠. 아니라 저거 말고 전에 저거 살려고 그랬는데 얼마 올랐나? 드럽게 올랐네. 못 사. 그 다음에 대체해서 사야지. 왜냐면 하나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얘는 아직 안 올랐네. 얘라도 사자.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 강남을 보던 사람은 강남, 서초, 송파가 이런 식으로 와. 근데 나는 애초에 강남 들어갈 거 생각도 못했어. 마포를 보던 사람이야. 마포에 10억에 보던 아파트가 12억 2천 13억 실거래가 찍혔어. 미쳤어. 8억에도 안 사는데. 근데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겠어. 마포에 다른 아파트. 옆에 서대문구. 이렇게 가서 얘는 아직 덜 올랐네. 얘라도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제가 경험한 가격은 그랬어요. 인기 있는 애가 선행하고요. 사이드 애가 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생기면서 가격이 거래가 되면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이 계단화 현상이 이렇게 벌어졌더니 이게 이렇게 메꿔지고 이렇게 윗물이 가더라고요. 빠져서 아랫물을 메꾸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위에서 쭉 얼마 올려주면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유동성을 꽉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되게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제한적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돈을 못 가게끔 정부는 계속 압박하려고 하니까. 근데 시장의 에너지 열기가 여전히 있고 소위 말하는 M2 통화량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쨌거나 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갭매우기, 저는 갭매우기라는 표현, 갭매우기라면 지역적으로 덜 올랐던 데들이 오를 가능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이 그럼 돼요. 일정 부분 상향 평준화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가격들이 라는 밀어 거겠네요. 올리면서 갈 가능성이 거래량은 안 많아도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네. 반대요. 거래량이 얼어붙는다는 얘기 이면에 뭐가 있냐면 강 소장님 얘기에 따르면 여기에서 못 샀던 사람들이 결국 여기선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점 자체도 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 거기다 급하지도 않은 상황,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벗어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강남권 지역을 찾던 사람은 아니요. 고안의 세계를 저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너무 높아요. 청약 경쟁률 당연히 높죠. 청약 경쟁률은 수요예요. 집을 사겠다는 수요. 실수요죠. 네, 그게 네. 서울 안에서 내년에도 분양이 나온다고 할 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률 30대 1 나오면 29명 집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아 부동산 시장이 네. 어떻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상황이면 에너지가 꺼지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락이 아니에요. 아니야. 네, 저는 그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에서 에너지가 여전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청약은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청약을 해서 거주하겠다는 실수요자들의 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게 차후에 거래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거래량은 줄 수 있지만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갭매우기를 하면서 거래되는 사례들 자체는 그러니까 가격을 이게 끌어올릴 밑에 것이다. 말 그대로 쭉 저 사이드에 있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남이 끌어올려주는 그 주변 지역들 이런 것들은 서서히 갭매우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내년은 그렇게 핫하지는 않아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잉 얘네도 이렇게 올랐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짜증난다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제 그래프를 보니까 그랬어요. 강남권 움직이는 거랑 사이드권 움직이는 거랑 그래프 올라가는 시점 차이가 조금씩 나요. 사실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게 의외예요. 지금 시장 정도 되면은
좀 매수세가 좀 가라앉을 줄 알았어. 근데 전혀 안 가라앉았더라고요. 저희 북카페 어. 지난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 지수가 역대 2등이에요. 역대 1등이 이거 언제냐면 투표하면 안 해요? 내년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거 한번 투표하면 안 해보려고요. 해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네. 투표를 하는데 네이버에 투표가 네. 3개까지인가밖에 안 들어가. 네. 그래서 투표를 와. 하려면 어. 제가 아마 별도의 저걸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역별로 차별화된다는 걸 다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오른다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지역 강남권, 쪽에서, 그다음에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그렇죠. 이렇게 말라오는 구분해서 거 아니에요, 해야지 될 또? 것 같아요. 나 우리 지역 하위권으로 분류해놨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그 어디가 상위 하위이다는 내가 구분하지 않고 서울 안에서 상, 본인들이 중상, 생각하기에 그거는 어떻게 가격이 차별화될 것 같냐 의견을 물어보고 수도권 지역은 어떨 것 같냐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결과 한번 볼까요? 나 언제 하실 그거를 거예요? 좀 해서 한번 네. 투표를 걸어.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바빠. 돈 버느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돈 벌 거를 찾느라 바빠서. 그래서 아무튼 준비하는 대로 한번 올려보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네. 의견도 한번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아까 팟캐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 팟캐스트에도 그 의견들을 좀 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내년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목소리를 들어. 오늘 하나 따주세요. 뭘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안녕하세요, 네오비 조영진입니다.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따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먹고 살 길 좀 여기서 만들어 방송했던 주세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큰일 났네. 그럼 목소리 변조해 드릴게. 자, 오늘 2018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짝 맛배기로 예상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도 올 연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과연 2018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저희 부동산 별별수다와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별별수다 뭐였죠? 또 까먹었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